원래 나오니까. 쿠데타 모이는 만나서 술 먹으면 사는 겁니다. 아 하나에도 최근에도 그랬죠. 뭐. 예,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햄버거 먹죠. 햄버거 먹. 아니지. 디테일은 롯데리아에서 했지. 아 해장을 햄버거로 네. 그 이렇게 모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렇게 모인 거예요. 어린 것들이. 네. 배상훈 교수님 거의 못 껴요. 못 껴. 나는 원로야 원로.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160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원 사장님까지 오늘 네. 세 분 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행이 박가영 씨로 바뀐 걸 아직 우리 잠깐만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해요. 또 언제 내가 봤을 때 한 6개월 있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예. 좀 말이에요. 3개월로 봅니다. 전 6개월까지 봅니다. 네. 예. 근데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지난주 방송 올라가기 전 원고라서 아마 그렇죠. 모르지 않을까. MC 본지 2주가 넘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벌써 2주 됐나요? 2주가 넘었는데. 아, 안 한다는 거죠. 예, 아이고 검지야 미안하다. 네. 네. 저희 다들 조용히 있어요. 언제 안 와 또 지켜봅시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중앙정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고 들었는데 중정 관련해서는 남산의 부장들 제가 보면서 좀 많이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남산의 부장들은 원래 영화가 아니고 네, 그 책이죠. 르뽀 같은 그렇죠. 어. 예. 소설과 르뽀 사이에 네. 있는 그 동아일보 기자로 알고 네. 있는데 동아일보 네. 기자가 논픽션. 네, 논픽션 아. 그 르뽀 같은 이런 식으로 쓴 게 세 권이 있어요. 근데 네. 두 권은 아마 동아일보 기자님이 쓰신 걸로 알고 오. 있고 한 권은 안기부 이후 걸로 해가지고 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된 거고 음. 그 안에 내용이 네. 한번 슥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걸 믿어도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뭐 심각한. 일단 심각한 것도 있고 네. 이런 짜치는 일까지 뭐 했어? 또 있고 짜치다니 뭐가 짜친다는 거죠? 이거 뭐 그 뒤에서 다루는 사건이 아니면 정보 수집했었던 내용들이 이게 막 CIA, FBI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네. 막 국내외에 네. 굵직한 어떤 그런 그쵸. 정보들과 막 이런 고급 건데 정보들만 다룰 것 같은데 네, 내용 보면 온갖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네. 다루죠. 뭐 야당 국회의원이 맞아요. 무슨 여자랑 뭐가 있었네. 네. 이런 가십성 근데 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진짜 정보 아닌가요? 맞아요. 살아 숨쉬는? 살아 숨쉬는 정보인데 그게 사실 국가 안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국가 거잖아요. 안보보다는 누군가를 겁박하고 그렇죠. 위협하는 데 쓰이는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을 가능성. 권력의 안보죠. 네. 본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안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짜치는 일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뭐 사제폭탄 만들어서 터트리고 막 이런 내용들도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보면은 일단 뭐 그게 만약에 저는 이제 현대사 연구자니까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사료로 인용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 교차 검증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중앙정보부는 연구가 안 됩니다. 중정 연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정보가 없잖아요. 공개된 정보가 없잖아요. 공개가 아니니까. 그게 자료 공개가 안 되죠. 뭐 대통령 기록물처럼 뭐 몇 년 지난 공개 이런 게 아니에요? 중앙정보부 자료는 공개가 안 되면 남겨놓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미국도 정보를 공개해서 30년 뒤에는 뭐. 네, JFK 그 암살 관련된 정보도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구나. 국가기록원법이 만들어질 네. 때도 아마 중정 뺐습니다. 이게 뺐어요? 네. 대통령실은 네, 그럼 청와대 진짜 정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경찰 연구도 잘 안 돼요. 네. 경찰 자료도 못 갖고 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경찰을 연구하는데 식민지 경찰의 연구가 됩니다. 맞아요. 신민지 경찰 연구는 굉장히 활발해요. 왜냐하면 식민지 경찰은 일본에 가서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경찰 자료가 도쿄 경시청의 그 도쿄 의회 밑에 그게 다 모아 있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는 그런 걸 모아둔 법도 없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45년도 이후에 경찰 연구라는 거는 말씀드린 사료라는 게 없습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중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아예 안 돼요. 와 그럼 경찰도 비리가 난무할 수도. 이게 이제 이런 거 민주화 이전에는 당연히 있죠. 제가 가장 근접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정보과장 성부서 정보과장이 할아버지인데 네. 들어가 그렇게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때 이 새끼가 다 누구 집 올라가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기 서장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서장은 출근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프로파일러 이렇게 처음 뽑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랬구나. 야 그럼 우리 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대충 들었죠. 어떻게 운영되고 정보과가 국정원 어떤 관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짜친 정보들이 왜 필요한가. 얘들은 그냥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냥 쓸데없이 담배 피고 여기서 이렇게 야리다가 여기 뭐 있어. 그래서 그런 애 그게 아이오 활동이에요. 그런 거 듣고 뭐 없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인사팀 들어가서 이렇게 막지도 않아. 그냥 그게 정보 얻는 거예요. 그냥 깡패나 다를 바. 깡패를 하면서. 근데 뭐냐 양복 쫙 빼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했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수준인 거지. 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이 세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앙정보 요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몇 맞아요. 명인지. 그 정도도 자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87년도에 돌았던 얘기는 그때 뭐 87, 60대는 네. 뭐 30만이다. 그 그런 얘기가 얘기 있죠. 예. 돌았어요. 실제로 돌았습니다. 예. 36만 설. 네, 뭐 그런 얘기 와. 있었어요. 국정원사 예. 안기부 직원 예. 36만 설이 돈 적이 예.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마 말이 안 되죠. 끈앞풀들을 뭐 이렇게 다 이것저것 합쳐서. 모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왜냐면 정보 요원들 그 정도로 하려면 걔네들이 퇴직하면 걔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예를 들면 그거 다 그냥 퇴직금을 줍니까? 아니면 퇴직금의 그 이상을 줍니까? 얘들이 그럼 그 정보 갖고 사고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힘이 세다 그 얘기지. 사실은. 그 회고록에서 전두환이 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잖아요. 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회의 들어가서 중앙정보부 첫 회의 들어가가지고 했던 말이 회고록에 이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야 중정 애들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하면 5천 명 정도라던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 말단 직원까지 다 합치면 한 5천 명 네. 정도. 아니 저 이제 아는 후배도 최근에 이제 국정원 아나운서가 또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로 요즘 그렇게 뽑아요. 들어갔는데 국정원 아나운서. 네, 홍보해서 이렇게 뽑아요. 있어요. 국정원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저희 프로파일러도 네. 뽑아요. 아나운서를요? 아니 프로파일러를 뽑아요. 아,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서 저희 그때도 요즘에도 국정원 아나운서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중앙정보부 그러면 약간 워낙 위세를 강하게 떨쳤던 이 조직이어가지고 약간 공포스러움이 좀 있는데 네. 국정원 그러면서 좀 많이 이미지가 약해졌어. 왜냐면 작전 같은 거 수행하다 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뭐 오피스라도 댓글 조작해 댓글 조작하다가 문 닫고선 사람들 막 다 맞아요. 문 열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진치고 앉아 있기도 맞아요. 하고 인도네시아였나요? 어느 나라였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노트북, 호텔에서 예. 먹는데 정보 훔치려고 예. 그 호텔 방에 몰래 들어가다가 청소하시는 분한테 걸리고 네. 아, 진짜 그래갖고 그 외신이 안 왔어요. 요새는 정보가 워낙 다 공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드러난 게 그 정도인 거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모르는 게 맞죠. 네. 네, 비밀스럽게 원래는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아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네. 그 사람은 다 얘기했지만은 육사 나왔고 네. 아주 엘리트인데 자기는 그게 블랙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뽑아 들어오는 이런 차출해서 오는 픽업하는 그런 요원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체로 채용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모르는 게 맞는데 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저랑 같이 어릴 때 잘 놀던 동생 하나가 국정원 들어가서 지금도 국정원에 있거든요. 오, 야 국정원 친구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동생. 근데 국정원 분들은 본인이 국정원 다닌다는 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합격했을 때 파티도 했는데 아 정말. 그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니까. 네. 우리끼리. 7급부터 있지 않나요? 우리끼리. 그죠? 예.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네. 다른 회사명 갖고 댕겨요. 그렇죠. 무슨 상사 뭐 이런 그런 거. 와 그렇구나. 저랑 같이 프로파일러 시작한 애들 중에서 이렇게 채용된 건 알아. 근데 그 뒤는 얘기를 안 해. 뭔 일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력이 경찰 프로파일러 경력이 있어야지 거기 들어가는 게 조건이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간 건 알아. 근데
걔도 우리도 물어보지 않고 걔도 얘기하지 않아. 만나면 다른 술만 먹고 말아요. 그런 거지 뭐. 예, 요 근래 몇 번 통화를 했는데 네. 수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왜 전화했지? 뭐지? 무슨 얘기를 나한테 들으려고 전화했지? MZ 기획을 털라나. 안하세요. 네. 뜬금없이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좀 겁나지 않아요? 얼마나 아니, 보면 딱히 전화할 이유도 그렇지. 없었는데 전화를 했어. 아니 뭐 안부 물으려고 네.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네. 이제 경찰에 그런 파티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첩보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것저것 칸 채우려고 나한테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지. 네. M장이 네. 정치인 누구랑 방송하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인데 대충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칸만 채울 수 있어. 이런 거겠어. 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름이 홍장훈. 너무 홍장훈과의 통화. 보고서 그렇게 올라가면 뭐야? 홍장원 진짜- 차장. 홍 차장이랑 전화한 거야? 심지어 홍장원 차장님이랑 같이 일했어요. 그쵸?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약간 비밀에 쌓여 있는 국정원보다 더 옛날에 이제 중앙정보부는 과연 어떤 또 비밀이 있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본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4월에는 산삼 순백 1+1과 사은품으로 산삼 순백 10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젤리형 산삼 제품 아이키노피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환절기에도 온가족 건강관리 산삼 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저는 앞방송에서 먹고 왔으니 여러분도 드십시오. 네. 두 개 먹어도 돼요? 두개 드세요. 그렇다고 몸에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지. 아, 네. 선생님도 지금 원래 광고 끝나고 드시는데 아, 예, 광고 중에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시더라고요. 예. 네. 맛있네요. 예. 여러분들 내 몸 챙기려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이것저것 드셔봐도 결국은 산삼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삼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네. 특히 몸이 차신 분들은 산삼 드시면 큰 효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 선물로도 산삼 순백만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어르신도 100% 다 만족하셨어요. 제가 여기저기 선물해봤지만 맞아요. 믿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특별히 산삼 순백 10병도 사은품으로 나가고 여기에 이제 아이키노피 제품, 보통 이제 홍삼, 산삼 하면은 이제 어른들만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산삼 제품 젤리형으로 편안하게 아기들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함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 순백이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 TBH 샵입니다. TBH 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으로 MJANG M장을 입력해 주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 샵 검색해 주세요. 네. 오늘도 이제 맛있었죠. 이 겉에는 작업복 같은 거 이건 아니죠? 아니 좋은 옷을 왜 작업?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안에 옷이 더 이쁘네요. 아, 네. 네. 와인드 브릿지. 네. 네. 역시 고급스럽게. 네. 안에 셔츠가 예, 예뻤습니다. 네, 네. 네. 딱 저도. 좋아요. 네. 어.
이쁘지 않나요? 맨투맨트 이거? 네, 귀엽네. 네. 이 티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메이드 바이 마인드 브릿지. 아, 그게 마인드 브릿지예요. 오, 이 티도 이쁘고 예, 전 교수님도 늘 언제나 이제 정장 스타일 최대 수혜자. 입고 와주시네. 제일 좋은, 예. 산뜻하게. TBH 샵 광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때깔이 변하십니다. 그렇죠. 네. 저는 황골 탈퇴했죠. 네. 네. 아 저도 그리고 이 역산의 표절은 걱정이 없어요. 요것도 이제 주시 주디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 원래 네 옷 같다 근데. 그쵸? 이제 이제 제 취향에 맞춤 옷도 딱 있어가지고 제가 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환절기 때 이렇게 반팔 목티에다가 이렇게 조끼 같은 것만 따뜻하게 입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성복도 많고 여성복도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TBH 샵 한번 들어가셔서 M장 쿠폰도 꼭 쓰시고요.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미 공개가 됐죠. 네. 뭐죠, 교수님? 중앙정보부인데 중앙정보부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왜? 말했잖아요. 네. 말할 게 거의 없어요. 네. 만들어지는 과정 말고는 네. 정보 공개된 게 별로 없으니 없기 뇌피셜이나 때문에. 그냥 썰밖에 없겠죠 네, 네, 대부분은.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김종필 저 회고록 없나요? 있죠. 근데 거기 없어요? 거기에서 왜 내가 만들었고 아, 내가 이걸 그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떤 게 모태가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옥 회고록 그렇지, 네. 김영옥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짬뽕하면 대충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다음에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었던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 르포 이런 것들이 종합하면 대충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학에서 보기에는 이제 1차 자료로 1차 사료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대체 왜 중앙정보부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들이 했었던 행위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국가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5.16을 저희가 제대로 네.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아, 네. 뭐 이거 조금만 이렇게. 네, 네. 조금씩 다뤘고 박정희 다루면서 조금 다루고 이래가지고 네. 네. 사실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5.16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5.16 쿠데타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일단 국가 그 5.16 쿠데타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는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거기에서 법을 1차로 만드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입니다. 이것도 웃긴 거죠. 네. 예, 입법부가 아닌데 그냥 일단 과도 법을 기구. 만들어요. 네, 과도 기구가. 네, 일단 조치법을 만듭니다.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그게 61년 6월 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쿠데타 일어나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최초로 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만든 법이 중앙정보부법입니다. 4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든 법이에요. 그 말은 이 좀 보여주는 바가 분명한 거죠. 우선순위가 높았네.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쿠데타를 그들 입장에서 하는 혁명, 우리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했었던 게 중앙정보부법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일단 이거 만든 거는 명확합니다. 혁명 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반혁명 세력들, 네. 그들 입장에서 네. 반혁명 세력들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쳐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 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며 중앙정보부장은 정보 수사에 관하여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은 범죄 수사권을 일단 가져요. 네. 범죄 수사권을 가집니다.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사법부 위에 있다는 뜻인 거죠. 진짜 막강하네. 네. 정보부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야.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정보기관들은 국내 작전을 하면 안 되거든.
보통 이제 해외 정보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 보면 시카리오라는 영화에 보면 아, 그 에밀리 블런트를 아, 끝까지 네네. 데리고 가면서 작전을 하려고 네. 하는 이유가 CIA가 국내 작전을 못 하니까 그렇죠. FBI 요원을 한 명 계속 달고 가야 작전 수행이 가능하니까 계속 에밀리 블런트를 그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데리고 있는 거거든. 네. 네. 나중에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그거 알고 빡쳐가지고 이제 난리치는 건데 그만큼 국내 작전을 하면 안 되는 게 정보기관의 철칙인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건 아예 그냥 국내 정보를 다루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 어. 일단 그 김종필한테 물어봐요. 김종필의 회고록도 남기고요. 김종필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네. 뭘 모티브로 한 거냐 도대체 중앙정보부라는 거. 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 CIA와 어. FBI를 네. 섞은 거다. 섞은 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근데 이거 특이한 게 김종필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자기가 만들고요. 자기가 또 자기가 다 짰어요. 이거 저 뒤에 이제 쿠데타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영화로 따지면 김종필이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감독, 박정- 각본, 제작. 그렇죠. 네. 그리고 주연 배우가 이제 그렇지. 박정희인 네.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김종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 국가재건회 위원이 아니죠.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네. 그 왜 최고위원으로 스스로 안 올라가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면 중앙정보부 처리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였고 이 중앙정보부를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민주공화당 창당인 거죠. 공화당 창당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김종필이 이제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에도 한국 지부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CIA 한국 지부장이 계속 욕을 해요. 음. 너네는 FBI랑 CIA를 합쳐놨다면서 왜 하는 일은 국내 정치에 이렇게 한정해서만 그러니까 하느냐.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왜 우리한테 받아만 가냐. 너네도 스스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북한 관련된 첩보물을 하거나 외국 관련된 첩보물을 해야 되지 않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들도 주고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상한 거지. 네. 그 정도로 태초서부터 네. 중앙정보부는 말은 CIA와 FBI를 섞어놨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개슈타포 같은 비밀 경찰이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권력 지금의 권력.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네. 하는 권력자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세팅이 됐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측면에 숨어서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대신해 주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쭉쭉쭉 바뀌잖아요. 이제.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정보부장을 이제 암기부 이전에 뭐 암기부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었던 사람들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 네. 네. 생각해 보시면 다른 김종필, 돈가스. 김영우, 김영우, 그다음 이유라. 이유라, 그다음에 김재규. 김재규. 말로로 한번 볼까요? 김종필은 그래도 그래도 뭐 박정희의 그 처적하라는 것 때문에 네. 여러 번의 외유는 떠나지만 죽진 않아요. 네. 잘려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우, 죽었죠. 황모희가 됐죠. 당무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오피셜이야 그거? 아니죠. 저번에 김영우 편 했었잖아요. 네. 우리는 뭐 그냥 뭐 근데 이제 죽은 거는 확실한 거니까. 네. 국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 그 박정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어. 이후라 결국 팽당했습니다. 그렇죠, 팽당했죠. 결국 팽당했습니다. 또 김재규 사형당했고. 사형당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인간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아요. 아니 나 지켜줄 때야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자잖아. 제일 위험한 자이기도 해. 네. 그렇죠. 제가 딴 마음 품으면 나한테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살려두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아. 그리고 결국에 총 맞아 죽었고 자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어떻게 다루는가도 조금 보이는 거죠. 쓱 약간 나의 충성 테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 시키다가 계속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고 임자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잖아. 임자가 결정하세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겠다는 거잖아. 자기 부담은 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지철이 같은 어.
경호실장? 네. 네. 키워서 경쟁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도 이제 눈에 너무 보이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5.16 쿠데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5.16 쿠데타. 1961년 5월 16일이죠. 근데 쿠데타 계획을 언제부터 했느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쿠데타 비슷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루가 됐다가 그다음에 실패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뭐 앞선 이야기들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중요하게 쿠데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1960년 3월 무렵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4.19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네. 그 무렵인 거잖아요. 요때쯤에 648기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네. 김종필을 네. 비롯한 이제 김종필을 또 주축으로 하는 648기생들이 본격적으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과 만나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회고 같은 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술 모임이에요. 그냥 술 만나서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술 먹는데 이 무렵이 되면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원래 나오니까. 쿠데타 모임은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에도 최근에도 그랬죠. 뭐. 예, 최근에도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이때도 요즘은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데. 어떤 거요? 햄버거 먹으면서. 아니지. 처음 계획 수립은 안가에서 술 먹으면서 했고 디테일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로. 했지. 해장을 햄버거로. 네. 근데 이제 근데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이들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왜? 이들은 초 엘리트들이니까. 나라 이야기 했겠죠. 만나서. 아니 윤석열이도 똑같잖아요. 만나가지고 나라 이야기 하다가 그 지랄한 거.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만나면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나라가 걱정이야. 어떻게 될라 그래?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하다 군이 나서? 어떻게 하려 그래?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쫙 펼쳐놓고 막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정희를 이렇게 세우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만나서 술 먹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요 불만도 있어요. 쿠데타 주도 세력을 크게 놓고 보면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장성급들 몇몇들이랑 네. 실무진들은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5기와 648기. 네. 근데 645기와 8기는 기수 차는 되게 많이 나 보이는데 둘 차이는 입대 날짜로 보면은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네. 빠르게 그때 네네. 그 받았었으니까. 그다음에 4년제 6사가 아니었으니까. 얘네들의 이때 6사 5기 8기의 나이가 몇이냐? 30대 중반입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와. 박가영 나이네. 아. 이때 육군 참모총장이 30대입니다. 장도영. 야. 참모총장 나이가 네, 30대고요. 장난 아니다. 박정희가 조금 나이가 많아요. 박정희가 45인가 늦게 들어갔어, 늦게 44인가. 들어갔어. 나랑 비슷하네. 네, 요때 딱 그 이렇게 모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렇게 모인 거예요. 어린 것들이. 네. 배상원 교수님 거의 못 못 껴요. 껴, 못 껴. 나는 원로야, 원로. 여기서 지금 만나가지고 30대 중반 애들이 만나가지고 욕하는 구악. 진짜 군내 구악들 그 구악이 숙정.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숙정하잖아.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 분위기. 근데 648기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648기들의 나이대들이 30대 중반인데 이때 김종필이 아마 36인가 였거든요. 네.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랑 3살 차이예요. 근데 본인은 중령이에요. 네. 아. 이 갭이 크네. 이제 군대로 치면 네. 꼬인 군번들 네. 이거 다. 진급 적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제 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쭉 올라가고 적체는 네. 확대고. 뭐. 나보다 3살 많은데 누구는 3스타의 육군 그러니까 참모총장. 5단계가 넘어. 나는 중령이고. 나는 중령이에요. 와. 그런데 이들이 슥 봤더니 3.15 부정선거 이런 데 막 연루돼 있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와라. 막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흔히 뭐 하극상 사건이라고 네. 부르기도 하고 이제 막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4.19 이후가 되면은 군 내에서도 정군 운동이라는 걸 하자. 그러니까 군을 정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승만 세력을 없애야 된다. 구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4.19와 4.19의 흐름에 맞게 네. 군 내에서도
정군 운동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군 운동을 주도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6사 8기생들이 대거 잘립니다. 야. 그 강제- 중에 한 강제 명이 예편? 강제 예편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종필. 그럼 네. 민간인이었네요. 민간인이었죠. 김종필은 민간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김종필 회고록에 보면은 본인과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를 해놨어요. 육사를 8기로 졸업한 1949년 6월 나는 육군보부 정보국에서 장교로 첫 발을 디뎠다. 동기생 7이 정보국 전투 정보과에 배치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김종필은 육군 내 정보국 소속이었다는. 이때 발령식 때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 대령이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가 신고 드릴 분이 한 분 더 있다. 작전실로 가서 인사드려라. 바로 옆 작전 정보실이란 팻말이 붙은 작은 방으로 가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에 전투 정보과에 배속된 신임 소위들입니다. 신고를 받으십시오. 작전 정보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내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옷 탓이었을까? 참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새까만 첫인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개면쩍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나 박정희요. 근데 난 그런 신고받을 사람이 못 돼. 거기들 앉게. 악수를 나누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박 실장은 내가 사고로 당해서 군복을 벗었어요. 라고 간단히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육사를 우수하게 졸업한 장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군복을 벗고 정보국의 문관으로 일하던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아마 그 저기 여순 사건 때문에 옷을 벗었었죠. 벗었어요. 여순 사건과 이제 남로당 남도당께 했던. 네. 사건으로 이제 그 옷을 벗었다가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그때 박정희 편에서 이제 단어 써놓던 것처럼 김종필과는 이제 초조카 네. 사촌, 그러니까 본인의 박정희의 형님의 따님과 결혼한 게 김종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된 거죠. 끈끈한. 그래서 이 매개체인 육사 8기의 중심인 김종필이 주변에는 육사 8기생들을 데리고 박정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대부분이 정보장교들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5.16 쿠데타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61년 3, 4월이 됐을 때 모두가 압니다. 군내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쿠데타가 날 거라는 거. 뭔가 한다. 쿠데타가 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도영이라고 하는 인간의 캐릭터예요. 이 인간이 알고 있는데 장면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박정희 쪽에 서지도 않습니다. 기회주의자인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그런 타입이구나. 심지어 어. 죽기 전까지도 본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아니 이때 나중에 이거 뒤에 설명드릴 한참 텐데 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결국에는 네. 풀려나게 돼. 박정희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계속 아니 장면도 바보가 아닌데 이때 이제 20화국 때니까 장면 정권 때잖아요. 장면이 총리예요.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군내 쿠데타설이 돌고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참모총장 불러다 놓고 계속 물어봐요. 쿠데타 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진짜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 되냐? 네가 똑바로 알아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구나. 네. 아우 싫어. 이리저리 보다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지금도 비슷한 캐릭터 몇 명이 한 지금 인간이 머릿속에 있죠. 좀 떠오릅니다. 라바 새끼. 제일 속 터지죠. 그렇게 해서 군 내에서는 이미 다 소문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날짜 특정이 잘 안 되죠. 날짜 특정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이게 너무 특이한 게 미군한테도 보고서가 계속 올라가요. 이분들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걸리냐면 이게 얼마나 허술한 그거냐면 버스에서 통근 버스에서 군인들이 사람들 듣고 있는데 야 며칠 날이라며 실제 보고가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통근 버스에서 쿠데타 모여다 걸립니다. 그걸 누가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보고 올리는 거죠. 뭐그
국가 공무원이 있었구나. 이것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때 당시에 정보기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네. 있어요. 방첩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첩대도 있고 군 내에 어. 군 내에 있는 정보국이 있고요. 어.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네. 네. 7구부대라고 어.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 7구부대라고 이게 그 AKA입니다. AKA 네. 7구부대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어요. 어. 정보국이거든요. 이 정보국의 수장이 누구냐면 이유락 이유락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했어요. 아, 네. 예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습해서 그런지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예습 열심히 해온 애들이 본 수업에 좋은 거나 네. 재미없어 하거든. 그럴 거면 뭐하러 또. 그 이유락도 그 7구부대 그 이유락의 그 군번 따가지고 7구부대라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유락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올려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미군 쪽에도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면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5월 16일이 아니 원래는 4월 19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네. 4월 19일로 특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4월 19일 날 쿠데타가 벌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뭐야? 네. 그래서 4월 19일 날 왜 열리기로 했었냐면 4.19 1주년 기념식 뭐 이런 기념식이 아마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면 이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이 일어나면 그렇지,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획인데 대학생들이 이걸 들어요. 그럼 안 일으키지. 야 진짜. 대학생들이 이걸 듣고 야 그럼 소요 일으키지 말자. 평화 시위로 가자. 굉장히 침묵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게 시위가 끝나면서 그 명분을 주지 명분이 없어져요. 아. 4.19가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뭐 통근버스 사건이라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날짜가 특정이 잘 안 되다가 이젠 빼지 마. 더 이상 빼지 마. 어차피 다 알아. 우리 쿠데타 일으키는 거 다 알아. 그냥 5월 16일로 박아. 라고 하고 5월 16일을 날짜를 딱 받고 이른바 봉화 작전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 있는데 제거를 못할 정도로 네. 나름의 힘이 셌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79년에 12.12랑 비슷한 거예요. 이 그 봉화 작전에 참여했었던 쿠데타 세력이 전군의 몇 프로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 10%? 10%? 10%? 0.5%입니다. 가담했었던 군 전체 네. 수로 봤을 때 0.5%가 와. 있었고요. 사실 이때 가장 군 병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1군단입니다. 네. 당연히 1군, 1군이거든요. 육군 1군. 네. 거기가 이제 이알림 장군이 있던 곳이었는데 여기는 참여를 안 해요. 네. 근데 0.5% 성공시킵니다. 그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이 되는 거예요. 장동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이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박정희 집이 이때는 이제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신당동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흑석동에 모였다가 네. 다시 이제 그 한강 인도교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강 인도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장도영이 굉장히 흥미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제 쿠데타 일어난 거 알았어요. 왜 군이 모여서 네. 한강 인도교로 건너고 있는데. 네. 근데 장도영이 헌병대를 출동시킵니다. 막아라. 한강 인도교에. 네. 근데 50명 보내요. 뭐지? 이거는 그냥 생색만 된 거네. 네. 그리고 나갔다라고 신용만 한 거네. 그리고 이제 장면을 찾았는데 장면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어. 장면은 도망가 있었고요. 미군 이때 미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미 대사관으로 가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수녀원으로 도망가거든요. 누가요? 여기서 장면 총리가 국가 수반인데. 국가 수반이에요. 근데 이걸 무능함으로 볼 것이냐? 우군이 없습니다. 그렇지. 움직여줄 사람도 없어요. 딱 봐도 장도영도 믿을 수 없어. 네. 그런 상황에서 장면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었죠. 네. 근데 미국도 이게 눈치를 분위기가 보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 보고서들에 보면은 네. 케네디한테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당연하겠죠. 네. 한국에 쿠데타가 났다. 네. 군부 쿠데타가 났다. 어떻게 할 거냐. 보고서 막 올려요. 맥그루더랑 막 이렇게 네. 해서 미 대사랑 육군 이제 미군 사령관이랑 계속 올리거든요. 네.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만 하고 맙니다. 미국에서 네. wait and see. 지켜보자. 지켜보자. 지켜봐라. 괜한 참견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날 거랑 다 알고 있으면 주도 세력이 누구일 것인가도 다 알아요. 그 사람도 조사들을 해봤겠죠. 네. 그랬을 때 애매한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다른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 그 어떤 쿠데타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지 적극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일단 장면이 마음에 안 듭니다. 혼란을 계속 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겠는데 지금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얘네는 누구 편이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어. 그러니까 wait and see. 일단 대기하고 지켜봐 라고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한테는 논한 거죠. 미국도 그러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장면은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꼬셔야 되는 건 장도연과 지금 대통령인 윤보선인 네. 겁니다. 똑같습니다. 80년 그 79년 12.12 쿠데타 때 국방부 장관 찾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계엄사령관을 쿠데타 주도 세력이었었던 박정희 소장이 하는 것과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이 하는 것과는 국민들이 봤을 때 무게감이 다르지. 무게감도 다르고요. 정당성에서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도영 설득 작전에 들어가야 돼요. 장도영 설득 작전에. 그래서 이렇게 6개 통로로부터 해서 서울을 전역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3개의 지휘본부, 오류동, 남산, 육군본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남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그 방송국을 이것도 머리 잘 쓴 거죠. 요 쿠데타 할 때 이거 다 김종필이 짠 거거든요. 네. 머리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방송국을 먼저 쳐요. 방송국을 먼저 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방송국부터 장악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멍청한 거죠 뭐. 아니, 그래서 방송국으로 제가 처음 간 데가 방송국이었거든요. 여의도로 가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이동영 사장한테 동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난 당연히 방송국 못 들어갈 줄 알고 어떻게 몰래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했더니 그냥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그럴 리가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YTN은. 게다가 YTN 정도면은 뉴스 채널인데 제일 먼저 장악해야 되는 데거든. 바로 앞에 MBC도 있고. 그렇죠. 네. 어. 또 24시간이고 하니까. 어. 네. 근데 이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KBS죠. KBS를 장악하고 이거는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KBS 아나운서셨고요. KBS 아나운서가 숙직 서고 있었는데 이썰 유명하죠. 네, 숙직실 찾아가가지고 와가지고 읽어라. 종이 쪽지 던져주고 읽으라고. 네, 읽으라고 했던 게 이 이야기입니다.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 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일단 잠깐 끊으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입법, 되지도 행정, 않고. 입법, 사법 3권 장악하지 못했어요. 네. 네. 방송국만 장악한 거였지. 그렇죠. 이게 16일 새벽 5시인데 이게 딱 하고 이 방송이 딱 나갔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장악됐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지 방송이 나갔으니. 군부가 걸게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방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UN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두 번째까지는 국민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들으라고.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김종필이 짠 겁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김종필이 쓴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요거를 박정희가 썼다고 알려져 그 있습니다. 뻥이네요. 예. 요게- 민정이 형을 그쪽 요게 그 정통성을 그래서 박정희 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시면 스스로는 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아. 조건을 달았잖아요.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와야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다 지 남이잖아. 쓰레기죠, 뭐. 다 쓰레기라고 그러면 쓰레기인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가 나온 거지. 이거를 발표하자마자 국회가 해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국회가 해산이 되는 다 겁니다. 구정치 구학들이니까. 사실은 이 아니 여섯 근데 번째 비슷하다 진짜. 똑같 이거 모티브를 그거- 했다면서요. 그거 이거 냈지. 국회 다할 진짜 때도 비슷해. 네. 이거 모티브를 했다면서요. 김용현이 야당의 뭐랬는데. 만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쵸. 네. 되게 어이없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랬잖아. 친이 쿠데타였고. 그렇지. 요 마지막 문구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권리군 만세.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육군 중장 장도영. 장도영은 아직 예스를 안 했는데. 장도영은 예스를 하지 않았어요. 와. 근데 그냥 이름 다 갖다 쓰는 거야 이름을 그냥. 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옹립하기로 했어. 누구요? 그럼? 나는 하기로 없는.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쿠데타는 기세야, 그죠? 네. 이제 0.5%의 군인 가지고 사실 하는 건데. 맞아요. 기세를 잡으면 승기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0명이 있어도 그 보스 한 명 잡으면 그 조직 그렇죠. 무너지듯이 네. 그 기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와 그래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쿠데타 같은 거 옛날에 반정 보면은 막 우물쭈물하면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게 이거 진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사실 5.16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2공화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그게 문제까지 문제가 연결이 되고 제2공화국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걸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쿠데타라고 하는 게 정당했고 올바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당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이 혼란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국에 대한 염증이 있었다. 그게 네.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정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군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 장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일단 달라요. 이때 대학 진학률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네. 그렇게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군 이제 30대 중반에 이 젊고 머리 팡팡 돌아가는 얘네들은 엘리트도 엘리트고 미국에 일단 유학 갔다 왔고요. 그렇지. 영어 자유자재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고 엘리트 교육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 아까 지금 우리는 이 5.16 쿠데타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군사혁명 본인들이 얘기하는 군사혁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이거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미 갖고 있죠. 왜 그들이 민주주의를 탄압했고 네. 수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유신을 단행하고 했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하하 이 새끼들 말이 이렇게 되죠. 네. 당시 사람들한테 어깨 이 없었죠. 포고령은요 참신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혼란을 누군가는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 엘리트 집단이 나왔네. 네. 근데 그게 하필 또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장도영이네. 아. 군이 다 같이 일어났네. 그렇게 되는. 0.5%가 아니네. 0.5%인지도 몰랐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심지어 서울대 학생들이 지지 선언한다니까요. 와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박정희 정권 시기 민주화 투사분들 네. 이때 지지 성명 내요. 아, 처음에. 백낙청부터 백낙청은 와. 미국에 있다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 지지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걸죠. 지지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식하고 그때의 인식은 많이 달랐겠죠. 많이 달라요. 군부에 대한 인식도 달랐고 지금의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군부 독재도 알고 있고 그 군부 독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과정을 다 알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쿠데타라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그렇죠. 없고 군인 그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의 무능한 이 공화국 사람들보다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승만의 부패를 극복하는 참신한 군인들 이런 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히려 새로운 세력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졌을 수 있죠. 그 당시의 시민들에게는. 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어요. 네. 수많은 민주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과 척을 지게 되는 민주화 네.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믿었던 한마디는 제 6조입니다. 제 6항.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자기들 네. 물러나겠다. 민정이 양. 군사혁명위원회를 이제 그들은 이제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다 넘기고 군은 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렇지. 민정이 양에 대한 약속. 세계 역사상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가 참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왜? 옷 벗으면 되지. 그지 옷 벗은 군인 아닌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장도영의 입장인데 아니 그 상태에서 장도영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장도영 마지막까지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야. 근데 기분은 답답해. 좋았을 걸. 두 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위원장? 나를 옹립하네. 나 위원장? 나 위원장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0.5%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나는 위원장을 안 쳤어요. 장도영도요. 장도영 나름대로 본인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럼 나 위원장으로 앉아. 그럼 이거 내가 잘만 대가리를 쓰면 싹 먹을 수 그렇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치, 했을 분명히 거예요. 했겠지. 분명히 했을 거고 요 이야기를 윤보선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대통령이 이제 추인을 장면은 도망갔고 네. 어쨌든 그 나라의 수반인 윤보선 대통령이 계엄을 땅땅땅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윤보선도 이거에 조금 넘어가요. 아. 장도영이 위원장이야? 오케이, 그럼 지금 쿠데타는 문제는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장도영이 가가지고 장도영이 정리를 해주면 윤보선 사람인가요? 윤보선 사람이죠. 왜냐면 이 정권에서 그렇지 자기가 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요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윤보선과 장면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파 구파로 민주당이 나뉘어져 있었고 윤보선은 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대통령이고요. 장면은 민주당 신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국무총리입니다. 총리 이때는 내각제죠. 네. 근데 지금 장면은 도망가 있어요. 네. 날라간 것 같아. 네. 그러면 윤보선 입장에서는 내가 장도영이랑 딱딱딱딱 해가지고 장면을 날리고 지금 쿠데타 세력을 회유를 하면 사람들은 다들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각자의 머리를 쓴 겁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네, 있어요. 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서로의 계산이 딱딱딱 맞으면서 윤보선과 장면이 결국은 이 쿠데타 세력이 추진하려는 거를 다 승인을 해줘 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엄사령관이 장도영. 계엄사령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들, 이 모든 보험장터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피셜 근홈 구독자분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점검 요청을 하셨는데요.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장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플러스 수술비 1,095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셨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네. 자, 보험 장터입니다. 이제 나이 먹을수록 하루라도 빨리 보험을 드시는 게 제일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억울한 거긴 한데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요. 네. 아픈데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입도 안 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오. 그러니까 이게 참 서러워.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싸집니다. 사고가- 경력이 올라. 대신 사고가 없어야지. 네, 사고가 없어야지. 운전 경력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판단 내려서 그렇긴 한데 그 외에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루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최대한 좋은 조건에 가입하시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좋은 회사의 제품으로 추천해주는 보험 장터 꼭 네.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자 분이랑 상담을 하시면 그 회사의 제품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유리한 제품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보험장터에 들어가시면은 보험장터에서는 이제 전 품목의 네. 보험 내용을 다 상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매년 내가 한번 점검했다 해도 또 매년 이제 갱신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이 보험 내용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계산 올랐잖아요. 나왔잖아요. 올랐는데 그 계산된 거 보셨어요? 확인들 하셨나요? 못 봤어요. 무서워서. 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어. 네. 사설 보험으로 떼우지 않으면 이제 네. 저희 또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보험 빨리 진단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아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나는 네. 받으시는 거 얼마 없어, 없습니다. 없어. 저 수백만 원 내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M장 사장님은 조금 우리보다는 이제 받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냈던 거에 비해서 돌려받는 금액 확인 가능하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꼭 예. 다들 확인해 보시고 사설 보험 빨리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보험 장터였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아셨나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경품 고시제에 의한 법정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이 모든 게 아정당에서는 설치 당일 입금됩니다. 심지어 카드도 25년 4월 기준 캐시백 포함 최대 21만 원까지 혜택 이야. 받으실 수 있고요.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상황에 따라 혜택 및 조건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동일 상품 기준 타 대리점 대비 차액의 120% 보상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1833-3504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의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 기억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사 당일에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이 보장 이사까지 해주시면 네. 잘 해놨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한국 사람들 착해요. 꼭 이런 그렇진 경우 않죠. 없습니다. 진짜 그렇겠죠? 이상한 짓 하면 그렇죠. 이렇게 예. 해주신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근데 이사할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보장 이사로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면 진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설치 당일 입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어차피 바꿀 기간이 됐다 그러면 최대한 현금 지원 받고 바꾸시는 게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는 네. 큰 도움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도 이거 800종이나 되는군요. 음. 그래서 혜택 같은 거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음. 아정당에서는 다 무료로 비교해보고 신청할 수 있다. 네. 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정당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계엄 사령관이자 내각 수반이자 아.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다 가져다 다 가져. 근데 실권 하나도 없었잖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죠. 아. 네. 실권을 가지려면. 어. 왜냐면 군내에도 이게 근데 가지려고 좀 욕심 먹었다가 박정희한테 눈박해 난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아니었잖아. 그날은. 그날은 월급결에 그냥 그러니까. 얼떨결에 한 얼떨결에 거예요. 한 거고. 얼떨결에 다 어.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윤보선이 야 해봐. 야 이거 이렇게 해. 빨리. 펌프질 해가지고, 했구나. 펌프질. 야 네가 육군 참모총장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중앙정보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실 김종필은요. 김종필이라는 인물을 잠깐 설명드리.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우다 여우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어. 정치적 역사적 평가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김종필이라는 인간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머리가 좋고요. 굉장히 기민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장도영을 위원장으로 앉힐 때 이것까지 안 내다봤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 장도영 위원 팔랑기일 거다. 의지가 약하고 주변에서 우쭈쭈하면은 거기 홀랑 넘어갈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 김종필이라는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건 43년간 한 번도 1등은 못 하는데 43년 동안 2등은 했잖아. 2등을 최장수로 하고요. 네. 국회의원만 몇 선? 8선인가요? 그렇죠. 9선인가? 그게 더 대단한 능력이라고 네. 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5인가 6살의 나이에 쿠데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하고 네. 바로 만드는 조직이 중앙정보부인데 이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겟팅했었던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장도영. 장도영입니다. 장도영 인맥이겠지. 장도영과 장도영 인맥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으로 썼으니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도영 네. 축출 작전이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장도영은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장도영 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이게 61년 10월 17일 이 혁명재판소 그들 말로는 혁명재판소에서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도영 중장 등에 의한 박정희 소장 및 측근 제거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장도영을 잡아다가 놓고 반혁명 사건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도영을 축출하는 계획을 이제 계속 세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건인지 실제로 장도영이 이런 사건을 주도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장도영이 박정희를 비롯한 측근 세력을 제거하려는 그 세력 그 작전을 짭니다. 그 거사일을 7월 3일, 61년 7월 3일로 짜고요. 이 사병들에게까지 실탄이 지급됐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어요. 엎으려고 했었던 거. 네. 그거를 중정에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장도영을 비롯한 반혁명 세력 44명이 61년 7월 3일 날 모두 체포가 됐고요. 네. 62년 1월 10일 날 사형 선고가 되고요. 5월 2일 박정희가 장도영 형 집행을 확인하고 형을 면제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풀려는 나는데 장도영은 그 이후로 활동을 사라진 할 수 거죠. 없었죠. 그죠. 아니 죽다 살았는데 네. 겨우 살아난 건데 목숨 부지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겠지. 그렇죠. 그 이후로도 네. 10여 건의 반혁명 사건이 아. 만들어지고 이 네.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건 중앙정보부겠지.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을 거고. 진짜 나중에 이제 필요가 다 쓸모가 다 끝나고 나면 제거를 할 조직이 필요한데 네. 그 제거를 맡아서 했던 게 중정이었군요. 네. 중정이 근데 이런 일만 하는 거냐? 요 정도 일에서 끝나느냐? 네. 아닙니다. 중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김종필한테도 물어봐요. 이렇게 초법적인 권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민정이양하면 이 법 바꾸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회고를 그렇게 해요. 에이씨. 뒤에 가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가서는 뭐. 근데 이게 스스로 사실 괴물이잖아요. 초헌법적 기관을 만들어서 61년부터 63년 스스로 이야기하는 민정이양. 사실 그것도 이상한 민정이양이지만 민정이양 과정에서 너무 잘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권력자가 쥐고 있으면 네. 너무나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2년 기간 동안 네. 확인을 했어요. 그지 너무 달콤했겠지. 네. 근데 이걸 없애겠습니까? 못 없애지. 없애지 않습니다. 네. 없애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착수하는 게 무엇이냐? 민주공화당 창당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대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네. 의혹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민주공화당 창당 과정에서의 그 창당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첫 번째 증권 파동. 이름에서부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증권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가 폭등, 주가 조작이잖아.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를 폭등시킨 다음에 팔아먹고 자기네는 빠져버리는.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네. 늘 비슷해. 역사는 반복돼. 네. 이렇게 해서 5,300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았던 네.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 워커힐 네.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가 기획을 해요. 이거 네. 왜 중앙정보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 네. 미군의 그 휴양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해놓고 예산을 뻥튀기 네. 지금 있는 뻥튀기를 합니다. 5억 3,900만 원 슈킹. 예전에 우리 서울개발사에서 잠깐 다뤘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워커힐 네, 호텔이 거기가. 미군들이 휴양지. 그렇죠. 네. 요거를 만들어 준다 뭐 괜찮아요. 근데 어. 중간에 막대한 자금을 슈킹하는 사건이 빼돌린 거. 벌어집니다. 네. 아, 세 번째 근데 이런 R&D 사업을 네. R&D가 아니지 뭐라 그러지 이런 부동산 사업, 건축 사업, 네. 국가 뭐 어, 기관 사업이죠. 기관 사업을 중정에서 한다는 게 진짜 코미디잖아 이거를. 충청에서 합니다. 아. 세 번째 이건 더 코미디 같은 네. 회전 당구기 사건. 빠찡코. 빠찡코 사건. 어. 빠찡코를 제일교포한테 이렇게 받아갖고 오면서 요거를 빼돌려 가지고 돈을 만드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도박 사업을 네. 한 거죠. 국가기관이.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새나라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일본으로부터 그 자동차를 사들여 갖고 왔는데 이때 그 수입과 판매를 네. 맡았었던 사람들이 횡령. 검지 작가가 김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4대 사건 중에 가장 워스트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아, 이렇게 여기서 또 질문을 증권 파동 아니겠습니까? 아. 개미들 피 빨아먹은 사건. 그렇죠. 일반 국민을 다른 거는 그게 좀 간접적이야. 이제 세금 갖고 장난친 그렇죠. 건데 네.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 보통 시민분들의 돈을 피를 빨아먹은 그쵸. 거니까 네. 증권 파동이지. 증권 파동이다. 아마 이제 최고의 워스트. 아니, 주가 조작이 엄청 큰 범죄야. 요즘 그럼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심심치 않게 보니까 이게 네. 늘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가 이거요. 보다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은 엄청난 겁니다. 범죄야.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네. 만들어진 거예요. 정당이 국가기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을 군인이 활용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간이 누구냐? 박정희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역 신고를 하고 바로 민간인이 되어서 민간인이 되어서 민정이야 그런 거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이때 여러 번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 4월쯤에는 민정이양 할 거고 저는 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가 아니요 저 제가 민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여러 과정을 겪는데 사실 이때가 가장 미국과 박정희 군부 이때는 군정이죠. 군정이 가장 으르렁거렸었던 시절도 이때입니다. 네. 야 니네 약속하지 않았어? 음. 야, 미국 이러면 미국이 니네 쿠데타 승인해 줬을 때 웨이트앤시 했을 때 너네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웨이트 해줬던 거지 이런 식은 곤란해? 라고 엄청 압박을 많이 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군 전역 후 네. 공화당 후보로 등록을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때 표 차이가 15만 표였나?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줬습니다. 네. 그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박정희.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제 3공화국이 시작이 되고 이 3공화국을 그 다음에 이 4공화국까지 연결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은 여전히
중앙정보부고요. 네. 4공화국이 탄생되는데 유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후락이라고 하는 중정부장이었었고 중앙정보부였고 그 4공화국을 유지시켜주는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부터 해서 정치 공작들은 모조리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기획, 감독, 관리됐었던 것이다. 네. 그런 기관으로서 남아 있었던 게 80년대 들어가면서 안기부로 이름만 바꿨을 뿐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좀 공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논의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도대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국가에게 정보기관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도대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나? 왜? 또 당했잖아요. 또다시 정보기관에 의한 내란이 터졌고 쿠데타가 터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이제는 새로 만들어질 정부에서는 네. 국가에게 정보기관이란이라는 물음을 네. 다 같이 던져주는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서 네. 국가 정보원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녹화일이 4월 3일인데 네. 거의 매주 탄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녹화가 나갈 때쯤에는 네. 더 이상은 좀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중앙정보부 이야기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